우리들이 대형마트나 슈퍼에 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미리 만들어 놓고 진열된 것을 구입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주문을 넣으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는 이런 주문 생산 방식이 편한가요? 떡볶이 같이 단시간에 조리를 해야 좀 맛있는 이런 음식의 경우라면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게 맛있죠. 근데 당장에 내가 목말라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결제하시면 제작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후에 오시면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물이나 먹고 말지 음료수 사 먹지 않겠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은 바로바로 구입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수요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리 제품을 만들어 둡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재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고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기업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아주 통 크게 지급됐던 2020년 코로나 이후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아주 큰 폭으로 늘리는 시기에는 재고가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가 제품, 사치제 이런 품목들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재고가 막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이고 재고가 부족해져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구간이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는 매도를 하거나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제조업체, 공장의 재고고 빨간 선이 소매업체죠. 우리가 어떤 대형 마트를 가던 슈퍼마켓을 가던 얘네들이 소매업체니까 소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그리고 그 소매업체들의 물건을 공급해주는, 즉 공장에다 물건을 띄어서 그래서 소매업체로 배송해주는 요 도매업체, 이 재고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기업들은 무조건 생산을 하진 않죠. 그러면 재고가 너무 많든가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잘못하면 망하겠죠. 그래서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들이 넣는 주문량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판매량을 체크하고 그에 맞게 생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고가 늘어난다는 말은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조업체들은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어나면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때가 대세 상승장이니까요. 반대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건 뭐 경기 침체 여지없이 접어들었다 보면 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도 마찬가지죠. 재고가 쭉 늘어나는 구간, 2009년부터 약 한 2014년까지가 재고가 쭉 늘어나면서 돈 벌기 좋았고요. 2016년부터 한 17, 18년 정도까지가 돈 벌기 가장 좋았고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정도까지가 돈을 벌기 가장 좋았던 시기다. 재고가 쭉 올라가니까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반대로 특히 재고의 증가율이 뭔가 떨어진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이 그림만 봐서는 그 타이밍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이 타이밍을 잡기 좀 그래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림은 1993년부터 현재죠. 2023년 10월까지 약 한 30년간의 제조업체, 도소매업체의 재고의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예요. 아까 그 차트를 전년 대비 증가율로 만든 거죠. 약 30년간 한 6번 정도 이게 박스층 구간이 재고 증가율이 쭉쭉 올라가면서 주식을 투자했다면 수익을 보기 굉장히 좋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평균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년 대비로 재고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봤을 때 전부 다 증가하는 구간, 1995년까지 구간에서 재고가 다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1998년 정도까지가 세계 재고가 동시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가 세계 재고가 동시에 증가를 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 한 2012년 정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세계 재고가 동시에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구간들이 대세 상승장이다. 이 아까 봤던 이 차트만 봐서는 언제가 대세 상승장인지 조금 알기 힘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증가율이 팍팍 튀어 올라갈 때 이때 대세 상승장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대세 상승장의 뜻이 뭐죠?
10종목 중에 8종목이 올라가요.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주식을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잘못 판단을 내렸다거나 아니면 매매의 타이밍을 잘못 잡았더라도 존버만 하면 웬만하면 다 수익을 봅니다. 내가 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올라갈 때 내가 거기에 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주식을 많이 돈을 벌고 아 내가 고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에요. 반대로 재고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 박스층 구간 이외의 구간들은 어떻죠? 이런 구간들에서는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아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았거나 분석을 잘못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때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거나 아니면 원금을 많이 손실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나는 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잃기 싫은 건 맞는데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투자해서 일단 빨리 돈 모아서 빨리 퇴직하고 싶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뭐 재고가 증가하는 시점이든 대세 상승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일단 아무 때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어요. 부자들이 돈을 더 버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해요. 특히 주식에선 더 그렇죠.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웬만해선 투자 비중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버핏도 말했지만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겨주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면 그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뭔가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멀리 돌아오게 돼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특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게 뭐 아무 때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면 극히 일부에 성공한 사람들만 유튜브나 TV에 나와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뭐 TV나 유튜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장 부자가 아니고 빠른 시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린 마치 부자처럼 투자를 해야 될 때 많이 투자하고 조심해야 될 땐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이게 느긋하게 투자해야 오히려 가장 빨리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선행성이 있는 즉 우리가 그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지표가 뭐냐? 여기에 파란색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조업체의 재고 이 파란색이 가장 선행합니다. 도매나 소매업이 뭔가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도 파란색은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소매업체들에서 도매업체의 주문을 줄입니다. 자, 그럼 도매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30곳 정도의 소매업체를 관리한다고 할게요. 이 30곳에서 전부 다 주문을 줄이니까 도매업체가 받는 이 주문 감소량은 엄청납니다. 재고를 꽤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 타격도 크죠. 그러니까 도매업체들도 더 많은 양을 공장에 주문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공장은 이런 도매업체 한 30곳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주문 감소량을 다 받는 거예요. 당연히 주문이 감소가 되니까 생산도 빠르게 줄이고 재고도 빨리 소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투자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때도 여기 30년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길게는 막 3년, 4년까지도 이렇게 대세상승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언제겠습니까? 재고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가 재고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시작해서 한 몇 달치를 보면 아, 이거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는구나. 제조업체, 도매, 소매업체 전부 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로.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3, 4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길면 짧으면 뭐 2년 이렇게도 되지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10월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딱 봐도 이 푸른색의 제조업체 재고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녹색의 도매업체 재고도 감소 추세에 있고 소매 재고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세계 재고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죠. 근데 지금 딱 봐도 뭔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우리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가율 지표를 봐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반등을 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한 몇 개월 정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재고 시점을 보고 주식시장을 설명드리는 거, 이건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몇 개월 동안 오른다, 몇 개월 동안 떨어진다, 몇 개월 내에 폭락이 오고 몇 개월 내에 폭등이 온다, 이걸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냐, 이걸 따지자는 거죠. 대세상승장, 이게 박스친 이런 구간들에서는 내가 고수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수익이 잘 납니다. 하지만 이 박스 쳐지지 않은 이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최소한 중수 이상 또는 고수가 아닌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석이 잘못될 수 있고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에도 자신 있고 매매 타이밍도 잘 잡는 고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시점이건 어느 시점이건 투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생업도 있고 내가 그렇게 고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현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신의 한 수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 아닌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주식파는 스스로 고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때 경제적 자유를 얻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온갖 희망을 다 주지만 결국에 생지옥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식판에 머무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지옥을 경험 못 해봤거나 지옥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 두 부류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지옥을 경험하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합니다. 하지만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속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일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런 지옥까지 가봤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생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 돈을 잃지 않으려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가 돈을 벌기 좋은, 즉 시장도 나를 도와주는 유리한 시점에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아직 그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주식판이 놀이터 같아서 신나게 뛰어놀지만 결국은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주식판에 20년 정도 이렇게 머무른 이런 아재가 드리는 조언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떼었는데 그러지 않죠.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뭐 교육 같은 소통을 이렇게 매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뭐 가감없이 솔직하게 가끔 증거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